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진짜일까요? 사실은 저희는 노동절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날 4월 30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미디어 스크랩은 조금 부실하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모니터 나왔던 내용 위주로 땜빵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 해보시죠. 먼저 YTN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가 걱정하던 그 투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네, YTN 노동자들이 네. 총파업을 접고 지난 26일 복귀했죠. 예, 네. 업무 복귀 26일 0시부로 총파업을 끝냈습니다. 2달이 넘는 긴 총파업이었고요. 총파업을 접게 된 계기는 최남수 사장의 불신임 투표에 대해서 네. 노조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걸로는 노사 간의 투표 관리 규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3일간 불신임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남수 사장의 사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네. 불신임 투표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은 불신임 50% 이상이 나오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사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또 하나 조건이 투표율이 95%를 넘겨야 개표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95%? 이게 95%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이번 투표에서 정직원 95%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53명 중에 620명 이상이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임원들이 짜고 투표를 안 해버리면 충분히 5%는 보이콧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걱정되는 대목인데 그래서 만약에 95%가 안 된다. 620명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하루씩 해서 총 3일까지 연장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7일까지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4월 7일이 아니라 5월 7일. 그래서 그 결과 불신임 50%가 넘어가면 사퇴한다는 얘기고요. 투표 방식은 기표소 투표가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사에서 투표하시면 되고, 지국 근무자들도 있잖아요. 지방에. 거기 계신 분들도 그냥 자기 회사에서 하면 되고, 특파원이나 휴가자들 이런 분들은 모바일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투표 관리인단은 사측에서 2명,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3명, 그리고 YTN에 노조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소수노조, YTN 방송노동조합에 1명 해서 총 6명으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투표율 95%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립니다. 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조차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노조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되게 저도 미리 회의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민원연 정책위와 이사회 등등에서 YTN 문제가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막 디테일하게 걸기 시작하면 YTN 노조가 뭔가 안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여론에. 그래서 YTN 노조는 최대한 그냥 약간 통큰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그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을 그냥 기울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YTN 노조가. 그래서 여기서 또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 복귀했잖아요. 근데 복귀한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안 할래 이래버리면 여기서 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너무 최남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해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총파업을 2달 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노조라고 해서 총파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거기다가 정상회담 북미회담도 앞에 걸려있고 선거 걸려있고 이렇다 보니까 YTN 구성원들로서는 계속 일손을 놓고 있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 95%를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50%를 못 맞는다면 50%가 안 될 정도라면 파업을 접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이제 한 거예요. 60%에서 50%로 조건이 완화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을 걸고 뭔가 투표를 거부하거나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노조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투표율 95%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우리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선거들 지방선거 포함해서 진행되는 선거들의 투표율이 한 60% 70%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투표율이 50%가 안 돼도 개표는 다 해요. 공식적인 선거는. 근데 95%가 돼야 개표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건이긴 합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 이게 뭐냐.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요. 저는 지금 이 기사의 내용보다도 댓글들이 참 재미있네요. 뭐냐면 아웃링크가 대한 언론이 네이버보다 잘할 수 있나? 갑자기 이 기사 제목만 봐서는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갑자기 아웃링크를 해라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언론들이 네이버보다 잘할 수 있니? 라고 이제 지적하는 이런 제목의 보도가 이제 뜬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 지적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방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금준경 기자의 문제 제기는 현재 네이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다,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논란을 아웃링크로 해결을 해서 각 신문사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기사를 읽는 방식으로 간다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문제적인 행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그걸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묻는 식의 보도네요.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아웃링크만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그 아웃링크 대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재료를 포기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연 단위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재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돈을 주면서 기사 사는 거죠. 전제하는. 그래서 아웃링크는 기사를 연결하는 것일 뿐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협회에서는 또 아웃링크를 하면서도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절대 안 된다. 전재료는 네이버 인링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아웃링크 하면 인링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재료가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웃링크는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네이버는 300여 개 언론사의 기사를 인링크 형태로 제공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인링크 제휴 매체는 124곳에 불과하고요. 다수의 제휴 매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휴심사 점수에 미달돼서 아웃링크 상태의 제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아웃링크 매체들은 전재료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 메인 뉴스면 편집에 노출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가 인링크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신문협회 등이 아웃링크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인링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지금까지 전재료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리고 두 번째, 뉴스캐스트 시절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언론은 네이버가 모바일 메인 뉴스면 등의 뉴스 배열을 하면서 그 기사를 아웃링크를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뉴스캐스트와 같은 방식인데 당시 온라인 저널리즘이 바닥이라는 비판을 이미 받았었고요. 당시에 메인 화면에 노출돼서 클릭을 받으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용자가 몰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극적 제목을 붙이는 클릭 장사가 지금보다 훨씬 팽배했었고 당시 저널리즘의 질을 낮추는데 앞장선 언론사들이 이제 와서 아웃링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이 기사에서 했어요. 세 번째로 언론이 댓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아웃링크로 바뀌면 네이버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던 뉴스 소비가 분산되는 것은 맞지만 적지 않은 댓글이 개별 언론사에 몰리게 된다. 예, 이때 메인 화면에 걸린 기사는 네이버에 몰리던 만큼의 댓글이 작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드루킹과 같은 매크로 조작이 일어나면 언론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죠. 묻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비판받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네이버는 최소한 매크로 방지, 악성 댓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정책 개편을 위한 공론화 기구도 만들었다. 아웃링크를 요구하는 언론사들은 뉴욕타임스가 댓글을 선별적으로 골라 게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이버에 본받으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스스로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댓글을 거르는 악성 댓글을 골라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고 인력도 충분히 두고 있다. 한국 언론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개별 언론사들이 이것을 묻고 싶다라고 금준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독자를 위한 아웃링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아웃링크 요구가 쏟아진 배경에는 포털의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댓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언론사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독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왜 포털 뉴스는 그러니까 이게 독자는 따로 두고 사업자들끼리 누구의 이익이냐 이거 위주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털 뉴스는 로딩 속도가 빠르고 지저분한 광고가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고요. 구글이 AMP 서비스를 만들고 페이스북도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인링크 모델을 두면서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래요. 그러니까 꼭 아웃링크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네이버에게만 탓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도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느니 너희들이 자격이 있을까라고 묻는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댓글이 더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댓글들을 보니까 참 좋은 기사다. 요즘 언론들이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지 아웃링크 해야 된다고 죄다 한 소리로 외치더만 막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왜 편향적으로 너는 네이버 편을 드느냐라고 지적하는. 이거는 이 기사의 어떤 의미를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댓글이네요. 예.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던져주는 좋은 보도였다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아웃링크가 지금 이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댓글 조작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대안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아웃링크가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합리적인 대안일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사실 힘들죠. 그나마 나은 정도니까.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어쩔 수 없이 포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포털만의 책임이 아니고 언론사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 생태계가 완전히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종속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전재료 얘기 나왔지만은 인링크를 해서 언론사들이 전재료를 통해서 돈을 벌죠. 근데 이거는 언론사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링크 네이버한테도 엄청 좋아요. 왜냐면은 네이버가 전재료 주면서도 그걸 하는 이유는 광고 때문입니다. 인링크라면 그러니까 네이버 상에서 기사가 열리잖아요. 거기 한번 기사 보시면서 살펴보세요. 광고가 몇 개나 붙어 있는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4-5개 붙어 있어요. 오른쪽 옆에 하나, 기사 상단에 하나, 기사 읽으면서 내리다 보면 중간에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댓글 달기 전에 또 하나.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는 게. 그럼 기사 하나에 억 단위로 광고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전재료를 줘도 남는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기사상에는 잘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은 네이버도 이 인링크를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지금 마치 네이버가 약간 갑인 것처럼 아웃링크 하고 싶어?
우리 전제를 못 줘.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도 속내는 인링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인링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약간 속은 그러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인링크를 원하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포털을 안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 드러난 현상 자체는 네이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죠. 댓글 관리도 못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고 알고리즘이 아예 없고 광고로 돈 버는 거 너무 눈에 보이고 이거는 광고로 돈 버는 거는 사실은 인링크를 하든 아웃링크를 하든 그 어뷰징이 팔을 치커라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뷰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댓글 관리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포털 말고도 어떻게 하면 자기네 컨텐츠를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이 완전히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온 이 뉴스 소비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본인들이 직접 헤쳐나갈 것인가 포털에 의존하지 말고 그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 근데 언론사 홈페이지 가서 뉴스를 봐도 너무 덕지덕지 막 광고. 그럼요. 그것도 똑같아요. 되게 지저분한 광고는 더 많아요, 사실. 막 이상한 광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인링크를 하나 아웃링크를 하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기네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하게 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돈 때문에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나쁜 보도 스크랩 합시다. 네. 오늘은 봉 씨가 보고서를 2개를 가지고 와서요. 둘 다 또 길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 지난주 금요일 지난 27일 날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때 지상파 3사의 뉴스는 퇴근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다 봤는데 보도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 역사적인 의미와 이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잖아요. 네네.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한 어떤 설레는 분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정상회담 전에는 왜냐면은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로 선언문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아시죠? 네네. 당장 눈에 띄는 거는 8월 15일 즈음에서 이산가정 또 다시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 됐던 거는 비핵화 관련 내용인데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를 했죠. 네.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문구도 나왔고 종전선언한다 그랬죠. 연내로 종전선언해서 평화협정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내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야 사실 북미 수교가 가능합니다. 이제 많이 기사가 나서 아마 다들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종전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가야 이게 사실 비핵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회담과 이제 종전이 굉장히 화두인데 어쨌든 간에 남북 간 정상이 이 종전과 평화협정까지 합의를 했으니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이 종전과 비핵화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하느냐 마느냐, 명시가 되느냐 마느냐. 궁금하잖아요. 종편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보가 이걸로 들어온 건 아니었고 제보는 딴 거였는데 그 제보 들어온 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 종편은 다르다. 이 종전과 비핵화를 기대하는 이 전반적인 시각과는 종편은 정말 다르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상천외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널A를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채널A가 최근에 TV조선보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날뛰어요. 진짜. 그러니까 훨씬 더 기행이 많아요. 왜냐? 채널A는 아직도 이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9개예요. TV조선 4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뚜르게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절대적인 양에서. 그래서 채널A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정상회담을 딱 나흘 앞둔 4월 23일 방송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4월 23일이 이제 어떤 보도가 집중될 때냐면은 4월 21일 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어요. 네네네. 폐기했다고 물론 선언한 거죠. 이것도 놀라운 점이 정상회담에서 이거 공개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거랑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 핵시험 안 한다. 이런 선언이 나왔죠. 이게 바로 전날 4월 2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안이 워낙 놀라운 사안이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워낙 놀라운 사안이라서 23일까지 굉장히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뉴스 중에 하나였죠.
이걸 채널A가 어떻게 다루냐면은 정말 놀라운 시각인데 이걸 보도하면서 그 3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리명수 총참모장이 처형 가능성에 처했다는 보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굉장히 놀랍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거는 비핵화 선제 조치예요.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더 이상 실험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채널A는 그 회의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이 졸아가지고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 아유 잤다고? 잤다고. 잔 건 아니고 졸았다고. 졸았다고. 예, 졸아가지고 이게 또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졸아서 처형 가능성에 처했다 이겁니다. 이걸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채널A가 이날 2-3개의 프로그램에서 내내 이걸 떠듭니다. 아니 근데 거의 그냥 이거는 처형당해라 이러면서 구술하는 수준으로 방송을 하더라고. 아니, 그때 왔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건데 채널A가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2-3개 프로그램 동안에서 하루 종일 이걸 떠들었어요. 리명수 총참모장이 졸아서 처형될 수 있다. 그런데 나흘 뒤에 정상회담장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걸어 나왔다는 거죠. 이 총참모장이라는 직책이 거의 2인자급이에서 그 군에서는 거의 뭐 톱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정상회담에 군 순회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회담에 북한이 얼마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하나의 정황으로 꼽혀요, 지금. 물론 리명수 씨는 만찬 안 하고 돌아갔어요. 일이 바쁘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채널A는 나흘 전에 이 사람이 처형당할 거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4월 20일 날 그 3차 전원회의의 영상을 북한이 공개했어요. 조선중앙TV 통해서. 영상 보면은 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A가 그 졸고 있는 리명수 총참모장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보여줘. 그래서 막 김정은 연설 중 깜빡 졸은 리명수 숙청되나 막 이런 걸로 계속 한 거예요, 방송을. 세상에. 이게 더 웃긴 게 방송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채널A 정치데스크 4월 23일 방송에서 계속 똑같은 방송입니다. 네, 또 똑같은 방송이에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용환 앵커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노 기자 뭐 그 영상 공개된 거 보니까 약간 좀 아찔한 장면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보기에는 그 사람의 안위가 걱정될 만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밑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 중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지금 고개를 숙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 군부서열 2위인 리명수 총참모장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과 달리 이제 지금 보시면 힘없이 손이 내려가고 고개가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걸 봤을 때 감들어 있네요. 네, 졸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85살의 고령입니다.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김영남도 93세가 넘잖아요. 근데 뭐 저렇게 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맨 앞줄에 앉아서 김정은이 얘기할 때 아마 졸았던 걸로 좀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조는 것들은 그 김정은 앞에서 졸았을 때 불경죄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모습이 포착된 걸 보고 앞으로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와, 그 사람의 안위가 걱정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와, 난리가 난 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화제가 리명수 총참모장 처형 가능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충격적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를 채널A가 어떤 프레임으로 바꾼 거예요? 북한은 여전히 포악한 국가라는 그런 걸로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졸아서 처형.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나름 있어요. 채널A가. 근거가 나름 있는 게 지금까지 김정은 연설 도중에 졸았다가 처형당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알려줘요. 근데 리명수의 처형 가능성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불량한 태도 때문에 처형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네요. 장성택의 경우도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그 불경죄로 처형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현영철 방금 얘기하셨지만 졸았다가 공개 처형당하기도 했었고 김용진 역시 이 안경을 닦다가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처형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예민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안경 닦았다고 처형당했다.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 근거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인데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도 한 국가의 총참모장의 처형을 함부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거들 자체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장성택 씨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경죄로만 처형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발표한 공식적인 죄명은 반국가죄예요. 그냥 반역죄예요, 반역죄. 북한이 발표한 이제 그 죄목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입니다. 그래서 국가 반역죄로 숙청이 된 다음에 실권을 한 다음에 처형이 됐는데
이것도 채널A가 이렇게 함부로 처형을 자기네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장성택이 처형된 게 2013년인데 2013년 11월 달에 채널A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보도했어요. 오보였어요. 12월이 돼서야 우리 국가정보원도 처형됐다는 거를 12월에 처형됐다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 인사들에 대한 처형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보로 나온 바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 사정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현송월 단장 같은 게 대표적인 오보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현영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형됐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현영철 처형은 장성택 처형과 다르게 북한이 인정도 부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모르는 거예요. 처형됐다고 많이 보도가 나오지만 장성택은 북한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있지만 북한이 현영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다는 또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은 근거로 된 것조차 리명수 총참모장의 처형 가능성의 근거로 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역시 채널A 정치데스크 4월 23일 방송인데 이 사람이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졸고 있는 리명수 총참모장을 뒤에서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째려봤다. 그런데 예전에 이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째려본 사람들이 전부 숙청당했다 이거예요. 조현준 때문 아닙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영상이 좀 잡혔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조현준 하면은 이제 북한의 그런 저승사자, 노동당의 저승사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안경 쓴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안경 쓴 인물이요? 네, 날카롭게 지금 쳐다보면서 리명수가 졸고 있는 모습을 계속 눈총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검열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간부들이 태도가 불량한지 이렇게 뒤에서 두 눈을 뜨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조현준 하면요, 뭐 저승사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궁예 방송이라고 불러요. 예. 놀랍게도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나흘 전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채널A의 같은 날 4월 23일 뉴스 탑10은 무려 이 보도를 그날 이슈에, 그러니까 채널A 뉴스 탑10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날 있었던 많은 뉴스들 중에 말 그대로 톱 뉴스 10개만 뽑아서 하는 방송이에요. 무려 이명수 총참모장이 졸다가 처형될 수 있다는 이 뉴스를 이날의 8위 뉴스로 톱 8위 뉴스로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날 뉴스 톱 뉴스 10개를 선정하면서 이 정도면은 남북 정상회담 참가했다고 톱 뉴스에 다시 올려와야 돼. 이게 채널A가 정상회담 나흘 전에 이런 걸 이렇게 톱 뉴스로 뽑으면서 대서특필한다? 이거 자체가 정상회담과 이 평화적인 국면을 어떻게 해서든 왜곡해 보려는 거죠, 사실은. 네, 이거를 왜곡해서 계속해서 북한은 포악한 비정상 국가고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로 이렇게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명수 총참모장은 나흘 뒤에 멀쩡하게 나와서 정상회담장에 나와서 우리 측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요? 같은 날 이거 말고 또 열심히 한 게 있어요. 채널A가. 이날 이제 북한 뉴스를 많이 하는데 4월 23일 날. 역시나 정치데스크와 뉴스탑10입니다. 뭐냐면은 4월 21일부터 북한과 우리 측이 또 하나 빅뉴스를 만들었던 게 양측 다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어요. 우리 정부가 먼저 하고요. 우리가 먼저 중단하고 북한도 이제 선제적 조치로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어요. 양측 다 한 거예요. 중단을. 근데 채널A가 이거를 열심히 또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왜 중단하냐? 북한만 좋은 일 해주는 거다.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북한도 중단했다고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이 북한을 선전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북한을 선전해준다고?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채널A가 자기네가 콕 집은 하나 방송을 실제로 틀어줘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이런 방송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식령 스키장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이번 남북 공동 훈련 행사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
원산 일대와 마식령 스키장을 한데 묶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계절 모두 즐겨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갔어요. 이거를 채널이가 뭐라고 보도했느냐? 북한을 선전해주는 방송이었다. 라고 비판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야, 진짜 이거는 논리 구조가 뭐가 안 맞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읽어드리기만 해도 아시겠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극적으로 1월 1일 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화해 무드가 이제 조성이 되고 이때 우리가 마식령 스키장에 남북 공동훈련 행사를 했어요. 그 전에 북한이 먼저 방남을 했고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선전한 게 아니라 북한 인민군과 주민들한테 남북이 지금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설명한 거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데 이거를 북한 선전 방송을 해줬다고 지금 채널A가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널A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프레임을 유포해주고 싶었는지 역력히 보이는 방송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재밌죠? 재미는 있어요. 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심하긴 한데 좀 재미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채널A와 TV조선은. 예.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다들 요즘 아무튼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조선일보나 TV조선에 관련된 보도 그 보고서를 내놓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댓글을 너무나 샤하게 막 정말 막 쌍욕을 써주시더라고요. 막 그리고 요즘 패간이 답이다 이 말은 진짜 아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히려 저는 좀 무뎌졌어요. 이런 그치, 거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고 느닷없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민원연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누가 달면 민원연 이름으로 올린 동영상에 댓글을 달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 우리가 올렸던 종편 떼찌 화면들 이런 거에 갑자기 댓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고, 그러니까 TV조선의 문제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작년 재승인 심사 때도 물론 그때도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특히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시민들이 종편의 어떤 심각성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면 우리 봉우 씨의 재미난 그 종편 보고서에 이어서 지금 김세옥 부장이 지난주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늘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종편 보고서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3개월을 분석을 했는데요. 다른 것 말고 종편 심의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니까 통신소위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심의도 지상파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걱정하는 것은 종편 봐주기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편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매주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요. 그때 뭐 이런 심의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말들은 자주 했어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그런데 그날 그 회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회의를 할 때 5명의 방송통신 그 심의위원회 방송 소위 위원들이 대화를 한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후에나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 3월 말까지의 그 회의 결과들을 싹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제 다른 거 말고 종편 관련된 심의만을 가지고 쫙 보니까 출연자 편향에 대한 관대함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발언 위주로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때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 없음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서 TV조선 방송이죠. 이 방송에서 문재인 대표, 추미애 대표까지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촛불 집회를 선동했다. 촛불 전국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기획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고요. 이 방송에서. 그리고 사실 왜곡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폄하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단
제3 프로그램 조항 위반이다라고 이제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 추미애 대표가 총동원을 내려서 촛불 집회에 선동했다. 촛불 전국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토론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패널 한 사람의 말을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패널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편향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릇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순간 편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불러낸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전광삼 위원이라는 아주 문제적 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준 것이고요. 이게 문제 없음 나왔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심영섭 위원, 여당 추천 위원이죠. 이분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4기의 심의 원칙은 어쨌든 패널의 발언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혹은 이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문제를 삼는 것이다. 이 경우는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출연자가 흥분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좀 과잉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회자가 대처를 못하신 부분이 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거짓이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를 말했으면 문제없으면 안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한 권건 나와야죠. 네, 심영섭 위원 말만으로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문제없음이 되었습니다. 네. 야 이거는 이건 사실 문재인 추미애 두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촛불 집회에 나갈 수백만의 시민들을 모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 사람이 지금 격의해가지고 우리가 선동당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나갔습니까? 자, 또 하나 얼마나 또 황당한 일이 있냐면요. MBN에서 시사 스페셜 6월 10일에 작년 6월 11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 한 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강경화 후보자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이야기들이 장안에 상당히 번져 있다. 외교부 장관 10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자발적 결의가 아니고 외교부 공무원 후배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 10명이 지지성명 발표한 것이 공무원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서 네, 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없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요.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좋은데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공무원 후배가 전화 옵니다. 이런 것 하려는데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딱 결정을 해놓고 이것 다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윤정주 위원이 심의위원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가 방송에 나와 한간의 소문을 가지고 주장을 떠드는 건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박상수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심영섭 위원이네요. 네.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거의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고요. 벌써 종편 출범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국민들도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저게 아무 말이구나 인지하실 것 같아요. 장난하나. 토론자들의 배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배설물 처벌하라고 우리가 방심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그만둬야죠. 그럼 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놀랍네.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경감사유가 정말 가지가지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에도 약간 그 코멘트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전 3기 방심위를 분석할 때 경감사유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행자가 그 중간에 나가잖아요. 장성민 같은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일으키는 방송을 한 10개, 20개를 해놓고 심의가 막 엄청 밀려있는 상태에서 장성민을 퇴출시켰어요. 그러면 장성민이 그 10개, 20개 남아있는 그 방송을 모두 안고 그 모든 것을 다 문제없음으로 처리해주고 장성민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문제방송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경고 나올 수준의 그런 방송인데 그걸 다 봐줬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TV조선 자살 장면 CCTV 그대로 보여준 거 있잖아요. 우리 배낭활동가가 엄청나게 붕괴했던 이게 이제 탐사보도 7가 뉴스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보여줬었죠. 근데 이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 권고가 사람이 진짜 이게 재현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진짜의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권고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받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속 조치들을 했다고 하시고 왜냐? 이 후속 조치라는 게요. 그 탐사보도 7의 그 내용들이 뭐가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지만 지금 후속 조치들을 했다고 하시고 저희가 그 조치를 일단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 다 전제야. 혹시 그 조치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음번에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는 오늘 나오신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를 기만한 것이니까요. 라고 심영섭 의원이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데스크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저는 느껴져요.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 이러면 취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라고 정광섭 의원이 말합니다. 돌아버리겠다. 예.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윤정주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TV조선을 언뜻 봤을 때 CCTV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한 예로 얼마 전 제천에서 목욕탕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욕탕에서 옷을 입지 못하고 나온 남성들의 모습이 CCTV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시면서 급하게 교육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 제재인 주의를 줘야 된다 하고 윤정주 의원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정주 의원은 분명히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완전히 빵 터지는 게 심영섭 의원이 아까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다라고까지 세게 말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면 대다수 탐사보도나 이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주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나중에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외주를 한 제작진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측은 벌점 몇 점 받았다는 것만 아플 뿐이지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제작진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외주사가 불쌍해서 안 준다는 거죠. 심의를. 그러니까 그 법정 제재를 안 준다는 거죠. 누구 추천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왜 이런 사람을 뽑아놨대? 이거는 지금 심의를 거의 대놓고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 학자이시긴 합니다. 아닌 것 그런데 엄청 보수적인데. 아니지. 심의를 최소화하겠다는 자기 나름의 진보성을 가지고 계신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과하다는 거죠. 내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의라는 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책임이 있는 따르는 것이죠. 거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을 져야 자유를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전원책이 이제 방송에서 별별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원책 그 씨가 앵커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것이 한 2-3건이 한꺼번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그 정유라 씨를 데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재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밤에 막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새벽 5시에 비밀 작전하듯 승합차에 태워 증인을 태워 데려온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특검이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다라고 막 뭔가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기념 우표 발행 취소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직 대통령의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옹졸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심영섭 위원인데요. 이미 퇴출됐기 때문에 법정 제재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박상수 의원이 앵커 개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의견 진술이 필요하지만 참고로 의견 진술은 법정 제재에 간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의견 진술이 필요하지만 진행자가 교체됐기에 권고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뭐 이러면은 뭐
그죠? 그냥 아무 말 해놓고 진행자 교체하면 되네. 네. 그런데 저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런 사례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이 4기에 이런 비슷비슷하게 진행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분이 퇴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없음을 의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2017년 3월 16일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문재인 패권 이 부분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출연자 발언을 정리하는 전원책 씨의 말이 있었어요. 완전 특정 정파를 응원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발언이 진행자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이제 심의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하지만 TV조선이 이분을 퇴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서 문제 없음이 나왔고 아까 제가 말한 이 발언은 심영섭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야, 이 심영섭 위원이 TV조선 수호신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TV조선 좋아해요? 네, 거의 뭐 지금 법정제 지금 우리가 말한 TV조선 사람들 법정제재 나왔으면 TV조선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네, 다 나왔어야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원책 앵커는요. 굉장히 뒤늦게 그 TV조선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퇴출인지 뭔지 아무튼 물러나자마자 강적들의 출연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TV조선에서 퇴출됐다고 말하기에도 부적절합니다. 말하면 안 되죠. 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사실관계가 다른 뉴스만 얘기예요. 나간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저희가 작년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와 2018년 이번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3기 방통심의였고요. 이번에는 4기 방통심의이잖아요. 말씀드리면 3기는 박근혜 정부가 뽑아놓은 방통심의였고 4기는 문재인 정부가 뽑아놓은 방통심의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임명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종편 심의만 결과를 3달 동안 비교를 해보면은요, 총 종편 심의가 3기 때 작년에 49건, 올해 53건이 심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 없음이 작년에 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20건이나 됩니다. 오히려 늘어났어.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4기 방통심의가 더 봐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심의위원보다 지금 심의위원들이 더 봐주고 있다는 의미죠. 심지어는 법정 제재 경고는 예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의가 작년에 4건이었는데요. 올해 1건입니다. 1건 나왔어요. 제재 수위가 훨씬 내려갔네요, 지금. 그러니까 총 심의 건수는 그건데 문제없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2배가 더 늘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방통심이 뭔가 이상하다. 뭐 자기네들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게 막 굉장히 요즘 통 큰 게 유행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방송 심의는요 4호 심의고요. 심의 그 방송 그 자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갔던 안 나갔던 이게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방송으로부터 인한 피해는 분명히 발생한 거예요. 그 방송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날 방송 그날 그 시점에 그 방송이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생각하고 방송 그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줘야 그 메시지를 줘야 오늘 방송하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그 메시지를 받고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봐주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진행자가 괜히 중간에 막 사과하고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요. 뭐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 막 사과하고 사과하고 땡 아무 말 대잔치 한 다음에 그 방송 끝 마무리해서 진행자가 시컷 떠들어놓고 사과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종편을 끝까지 계속 안 봐요. 보지 않아요. 중간중간 잘라서 보고 사과는 안 보고 앞에 것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도록 방송에 걸맞는 발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최소한 품위를 지키고 적절하고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출연해서 방송에도 충분히 보수적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프로 막말러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방송을 하고 그것을 다 봐주냐고요. 게다가 이런 엉터리 진행을 하는데 그대로 봐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좀 민망할 정도로 강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내용은 분명히 본인도 동의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방송 소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록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어라고 반박하시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거예요. 근데 저도 심영섭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기 방통심의보다 지금 4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했으나 지금은 너무 심하게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특히 종편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언론, 시청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심의에 대한 원칙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심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문제를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 무슨 난 TV조선에서 꽂은 줄 알았어. 아닙니다. 시위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아니 이거 방심이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진짜 TV조선을 위한 사람인데 아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딱 들은데요. 이것만 딱 들으면. 그렇죠. 심각하긴 해요. 저 엄청 심각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댓글은 안 해도 되겠죠. 네,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들은 그 분노는 내일 달아주시면요. 예, 저희가 그리고 또 방심위 관련해서는 국민심의 등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캠페인하면 꼭 시간 있으실 때 참여해서 방심위를 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절입니다. 노동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노동자이신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노동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푹 쉬시고요. 못 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못 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노동절 쉬는 거는 회사 재량이라서. 못 쉬던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민원연도. 예. 아무튼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